그 집은 내 거야. 내 거라고. 새벽 4시에 전화벨이 어둠을 깨웠습니다. 막내 조카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고 큰형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고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고모의 얼굴이 떠올랐고 언제나 조용히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던 눈빛이었고 막내 조카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차창에 이마를 기대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별은 보이지 않았고 어둠만 깔려 있었습니다. 고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고모는 괜찮다고 했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막내 조카는 고개를 저었고 더 자주 연락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가 장례식장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은 하얗고 차가워 보였고 입구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빈소 앞 복도에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나누고 있었고 작은 누나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막내 조카가 다가가자 대화가 끊겼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만 오갔고 말은 없었지만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가 절을 올렸고 영정사진 속 고모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온화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모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니 친척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큰형의 아내와 둘째 형의 자녀들도 보였습니다. 모두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겁고 침울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조문객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복도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서로를 훑어보는 시선 속에 무언가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그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장례식장이라기보다는 다른 곳 같았고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들이었습니다. 빈소박 복도 한편에서 큰형과 둘째 형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누나도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막내 조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복도 한편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유언장 이야기였는데 고모가 남긴 재산이 꽤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속삭임은 공기를 타고 계속 번져갔습니다. 그때 친척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고모가 평생 모은 돈이 적지 않을 거라고. 다른 친척이 맞장구 쳤습니다. 부동산도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막내 조카는 그 대화가 불편했는데 고모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인데 재산 이야기만 오가는 게 이상했습니다. 큰형이 둘째 형에게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둘째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꼈습니다. 작은 누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그 모습들이 불편했습니다. 빈소로 돌아가 영정사진을 다시 바라봤는데 고모는 평생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고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음식을 나눠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 옷을 입은 적도 거의 없었고 외식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모가 재산을 남겼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미 계산을 끝낸 표정들이었고 저녁이 되자 조문객이 더 늘어났습니다.
고모의 직장 동료들과 동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모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항상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막내 조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고 큰형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봉투를 들고 나왔고 손에 들려있던 건 흰색 봉투였습니다. 큰형은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둘째 형과 작은 누나가 다가와 그 내용을 들여다봤고 막내 조카도 조심스럽게 가까이 갔습니다. 유언장에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는데 모든 재산을 큰형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둘째 형의 입술이 굳어졌고 작은 누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큰형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고 막내 조카는 글씨체를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어색했었는데 고모의 글씨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필체였고 억지로 흉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불안정했고 줄 간격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조카는 고모가 쓴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고모의 글씨는 또렷하고 정갈했었는데 이 유언장의 글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둘째 형의 시선과 마주쳤고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경고하는 듯한 눈빛에 말을 삼켰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고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큰형이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빈소를 채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영정사진 속 고모의 미소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는데 막내 조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장례를 치르고 친척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막내 조카는 고모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큰형이 열쇠를 건네며 쓸만한 건 챙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무뚝뚝했고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막내 조카는 열쇠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고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모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과 햇살 냄새였습니다. 막내 조카는 그 냄새에 잠시 멈췄고 고모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탁자가 있었고 소파 위에는 고모가 덮던 담요가 개겨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돋보기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는데 막내 조카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시집이었는데 페이지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반찬통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와 나물 반찬이 담겨 있었는데 고모가 혼자 먹으려고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냉장고 문을 닫았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동그라미 표시가 몇 개 있었는데 아마 병원 가는 날이었을 겁니다. 막내 조카는 그 표시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고모는 아팠을 텐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혼자 병원에 다녔고 혼자 견뎠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서실 영수증과 낡은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는데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고모가 있었고 그 모습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편지는 오래전에 받은 것들이었는데 막내 조카는 편지를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고모의 삶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고 서랍 맨 아래에 낡은 봉투가 하나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봉투를 열었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체가 또렷했는데 이건 고모의 글씨였습니다. 막내 조카는 숨을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산은 복지시설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장학금으로 쓰이길 희망한다는 구절도 있었습니다. 손글씨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고 고모가 평생 지켜온 삶의 태도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막내 조카는 종이를 쥔 채 주저앉았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큰형이 보여준 유언장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인데 내용도 다르고 글씨체도 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큰형이 보여준 유언장은 가짜였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문서였고 고모의 뜻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종이를 다시 펼쳐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이었는데 서명도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큰형을 의심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는데 가족을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큰형은 어렸을 때부터 챙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큰형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하지만 고모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모는 평생 바르게 살았고 그 뜻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 근처를 지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고모의 집 아래층에 편의점이 있는데 CCTV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편의점에 들어가 점주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셨고 유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혹시 며칠 전 영상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며칠 전 영상을 되돌렸는데 화면 속에서 큰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고모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큰형이 사라진 후 1시간쯤 지나서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막내 조카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봤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큰형이 고모의 집에 들어갔고 뭔가를 두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점주가 USB에 영상을 복사해줬고 막내 조카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고 고모의 미소가 다시 떠올랐었는데 영정사진 속 그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USB를 가방에 넣고 편의점을 나섰고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증거가 2개였는데 진짜 유언장과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막내 조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USB와 진짜 유언장을 앞에 두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지킬 것인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가족이 깨질 수도 있었지만 고모의 뜻을 저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고모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고모는 언제나 옳은 길을 걸었고 비록 외롭고 힘들어도 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막내 조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결심이 섰습니다.
진실을 지키기로 했고 고모의 뜻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률사무소를 검색했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무소를 찾아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고 오후에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고모의 사망과 유언장 발견 과정을 말했고 큰형이 제시한 유언장의 이상함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언장과 CCTV 영상을 건넸고 변호사는 꼼꼼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는데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언장 위조는 명백한 범죄라고 설명해 주시고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막내 조카는 담담하게 들었고 변호사가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해 줬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막내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옳은 일을 시작했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며칠 후 친척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큰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고 곧 고모의 재산이 정리될 거라고 했습니다. 막내 조카는 그 메시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며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법률사무소에 연락했고 서류 제출을 앞당길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틀 후 서류가 관련 기관에 제출했으며 진짜 유언장과 CCTV 영상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었는데 막내 조카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막내 조카가 보낸 것이었는데 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큰형이 고모의 집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이었고 읽음 표시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이 읽었고 둘째 형이 읽었고 작은 누나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었는데 단톡방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막내 조카는 화면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큰형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막내 조카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다시 걸려왔고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당장 전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는데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에게서도 연락이 왔고 역시 전화였고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누나에게서는 긴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짓이냐는 내용이었고 가족끼리 이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조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증거는 이미 제출됐고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막내 조카는 약속된 시간에 수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회색 건물이었고 복도는 차갑게 느껴졌었고 조사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는데 담당 조사관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고모와의 관계를 물었고 유언장을 발견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CCTV 영상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물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차분하게 대답했고 하나하나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고 진술서에 서명하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밀려왔고
건물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후 친척 모임이 있었는데 시내 한식당 2층 방이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가야 한다고 했고 마지못해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들 와 있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먼저 와 있었고 작은 누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조카가 들어서자 시선들이 일제히 쏠렸는데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조카는 구석 자리에 앉았고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깔렸고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근거로 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고 변호사와 상담도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떨리는 것 같았고 둘째 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작은 누나는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시선은 탁자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막내 조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품속에 USB를 느꼈는데 이미 제출한 것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눈빛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큰형이 막내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냐고 물었고 막내 조카는 고개를 저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게 드러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서로 상처만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막내 조카는 여전히 침묵했고 작은 누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임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이어졌는데 대화는 끊겼고 침묵만 반복됐습니다. 누구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자리를 파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는데 희미하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고 막내 조카는 서둘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였는데 큰형이 제출한 유언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고모의 필체를 흉내낸 흔적이 역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압과 글자의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유언장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명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증거가 완벽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곧 공식적인 조사가 본격화될 거라고 큰형이 소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막내 조카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단톡방에 또 한 번 파일이 공유되었는데 필적 감정 결과서였고 막내 조카가 올린 것이었습니다. 읽음 표시가 빠르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큰형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었는데 막내 조카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큰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는데 왜 이러느냐고 물었고 가족끼리 이럴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막내 조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모의 뜻을 지키는 것이라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큰형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거냐고 물었고 막내 조카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큰형은 거칠게 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는데 둘째 형에게서도 연락이 왔고 이번에는 압박이 더 심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다들 피해를 본다며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흔들리지 않았고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고모의 뜻이 우선이라고 말했고 둘째 형은 차갑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누나에게서는 더 긴 문자가 왔었는데 배신자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가족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이기적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답장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큰형을 소환했고 큰형은 지정된 날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여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유언장이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모가 직접 써준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CCTV 영상 앞에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고모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명확했고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큰형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냥 무난 인사를 하러 간 것이라고, 봉투는 다른 서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고 필적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큰형은 집으로 돌아갔고 친척들에게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단톡방에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누군가 물었는데 정말 유언장을 위조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큰형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이어졌고 아무도 큰형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과 작은 누나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막내 조카를 피했고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막내 조카를 비난하지 못했는데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고 고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정사진 속 온화한 미소가 보였는데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출석 날짜가 잡혔고 막내 조카는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웅장하고 엄숙해 보였고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넓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벽에는 법률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큰형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눈이 마주쳤지만 큰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내 조카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변호사들과 관계자들이 복도를 오갔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고 막내 조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자리에 앉고 검사와 변호사가 각자 위치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친척 몇몇이 앉아 있었는데 둘째 형과 작은 누나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막내 조카는 증인석 근처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건 번호를 호명하며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유언장 위조 사건이라고 명시했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진짜 유언장이 화면에 띄워졌는데 고모의 또렷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복지시설에 기부한다는 문장이 읽혔고 아이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 가짜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두 문서가 나란히 놓였는데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필체의 떨림이 보였고 억지로 흉내낸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글자의 기울기도 달랐고 필압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조라고 말하며 고인의 뜻을 왜곡한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는데 큰형이 봉투를 들고 고모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고 큰형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 후 다시 나오는 장면도 재생되었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는데 작은 누나가 고개를 떨구었고 둘째 형은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필적 감정 보고서가 낭독되었고 전문가의 소견은 단호했습니다. 위조가 확실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고인의 필체와 비교했을 때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발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응, 기역, 시읒 등의 자음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큰형의 변호사가 변론을 시도했습니다. 고인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말했고 유언장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고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언급하며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이 서랍에서 발견된 점도 강조했습니다. 판사가 큰형을 바라봤고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큰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고모에게 죄송하다고 했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앞섰다고 인정했고 고모의 재산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지며 큰형의 목소리만 법정에 울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벌을 받겠다고 덧붙였고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위조는 명백한 범죄라고 고인의 뜻을 훼손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산을 노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법정이 파하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막내 조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복도로 나왔을 때 큰형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뭔가 말하고 있었는데 둘째 형이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고 작은 누나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쏟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고 날짜가 다가왔고 막내 조카는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법정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큰형도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친척 몇몇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유언장 위조라고 선언했고 고인의 뜻을 무시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린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기간이 낭독되고 큰형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고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한다며 진짜 유언장에 따라 재산이 처리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복지시설에 전액 기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큰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뭔가 설명했습니다. 막내 조카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마음이 묘했습니다. 슬프면서도 후련했고 아프면서도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재산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모의 재산은 복지시설에 전액 기부됐습니다. 국내 아동복지기관 B가 수령기관으로 지정됐고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 제정됐습니다. 고모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기금이었습니다. 매년 1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막내 조카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입구에는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고모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막내 조카는 그 앞에 섰습니다. 현판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밝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복지관 관계자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고모의 뜻을 이어주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했고 장학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아이들이 생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막내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모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고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언장 위조 사건과 기부 소식이었습니다. 고모의 검소한 삶과 따뜻한 유산이 소개되었는데 평생 작은 원룸에서 살며 아낀 돈을 아이들을 위해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막내 조카는 그 기사를 오려두었습니다.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고 가끔 그 기사를 보며 고모를 떠올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졌고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막내 조카는 고모의 묘소를 찾았는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고모가 좋아하던 꽃이었는데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고모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정사진 속 그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눈을 감았고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뜻을 지켰다고, 옳은 길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모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천천히 일어나며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쏟아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작은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고모의 뜻은 지켜졌고 아이들의 미래에 빛이 되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바라봤고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이야기 하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꿈을 키워갈 것입니다. 고모의 이름은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절은 흘러가고 복지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고모의 이름은 조용히 기억됐습니다. 친척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큰형은 침묵 속에 살았고 둘째 형과 작은 누나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모임은 뜸해졌고 연락은 끊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그 안에 온기는 식어버렸습니다. 막내 조카는 가끔 고모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고모의 유산은 올바른 곳에 쓰였고 그 온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막내 조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는데 마음속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막내 조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고모를 닮아 있었고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고 삶은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이야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진심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옳음을 선택한 용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용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진심은 끝내 길을 찾아가고 세상은 결국 그것을 기억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